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원석입니다. 반갑습니다. 4월 마지막 한 주입니다. 통화 패권을 쥐고 있던 미국이 이 달러 패권이 흔들리는 모습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달러 제국이라고 일컬어졌던 미국이 몰락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대질문이 던져졌습니다. 과연 중국 위안화가 이제 미국의 기축통화 지위를 빼앗을 것인가 하는 또 질문이 던져지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 하나하나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매년 경제전망서를 쓰고 있고 또 2025년 전망을 함에 있어서 2025년 경제는 결국 트럼프가 어떤 식으로 전쟁을 펼쳐나가는지에 따라 달려있다시피 한다라는 말씀을 누차 드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2.0서를 통해서도 마찬가지 트럼프 2.0 시대 글로벌 경제에 전환이 일어나고 시장이 대변화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변화 중에 하나가 바로 달러 패권의 흔들림, 이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트럼프는 자기가 스스로 왕인가 라는 의문을 갖게 만드는 상황이었었는데 이제 왕이 아니라 자국 경제를 그냥 불태워버리는 달러의 가치를 급격히 끌어올렸었던 미국이 이제 갑자기 그 달러 종이돈에 기름 붓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도 만듭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집중해 보려 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이 자기 스스로를 공격하는 마치 다른 나라들을 다 공격하는 듯한 상호관세 전쟁을 펼쳐나가다가 그게 결국 자국의 부메랑이 되어서 충격을 주는 모습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는데 그게 오히려 Make America Great Again이 아니라 Make China Great Again 아닌가 하는 웃지 못할 더 이코노미스트의 표지도 등장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달러 패권 그 지위가 흔들리는가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외환 시장에서 주요국 통화의 비중을 한번 변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일평균 장외 외환 거래량 또 역내외 쌍방 거래량이니까 이 거래량은 쉽게 말하면 제가 돈을 드리는 거예요. 받는 사람도 돈을 받는 거죠. 그럼 10,000원을 드리면 10,000원을 받는 사람도 있으니까 이 거래량을 추산할 때는 200%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근데 그 200%를 제가 100% 기준으로 치환한 겁니다. 2분의 1로 나누면 되죠. 그랬을 때 이 외환 시장에서 미국 달러가 거래되는 비중, 그게 44%대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유로화 저물고 있습니다. 엔화 저물고 있습니다. 영국 파운드와 미세하게 저무는 듯한 모습입니다. 호주도 그렇고 캐나다 달러도 그렇고 스위스 프랑도 그렇고 소위 말하는 기축통화국 혹은 기축통화국적 지위를 갖고 있는 나라들의 이 통화가 세계 외환 시장에서 거래 비중이 전반적으로 줄어들거나 주춤한 모습입니다. 위안화는요? 위안화는 불과 2001년 당시 약 25년 전만 해도 위안화 거래 비중은 0%였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 들어서 조금 색깔이 생겼죠? 조금 자리를 올라갑니다. 그러더니 지금의 경우 22년 기준 3.5%로 도약합니다. 다시 이 중국 위안화의 비중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추세를 집중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큰 그래프에서 중국 위안화만 떼놓고 쫙 연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장해 보면 바로 이런 그래프의 모습입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00% 기준을 100% 기준으로 바꿨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보여드리는 이 자료는 200% 그 자체 기준으로 정식으로 보여드리는 자료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세계 외환 시장에서 위안화로 거래되고 있는 그 비중 자체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2001년 당시 0%였지만 2010년 당시 또 0.9%로 올라섰지만
2019년 4.4%로 올라섰고, 제가 한 2020년, 21년쯤에 이 비슷한 자료를 보여드렸었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4.3%였었어요. 왜냐하면 이 데이터가 BIS가 3년에 한 번씩 조사를 하거든요. 역시 3년이 지난 지금 또 다른 데이터가 발표됐는데 7%로 올라섭니다. 위안화로 거래되는 결제 비중이 절대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달러의 지위가 흔들리는가라는 관점에서는 그닥 그대로인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위안화가 상당 부분 다른 통화를 누르고 올라서는 모습은 명확하게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지금까지도 미국의 비중은 44%고 그리고 위안화의 비중은 3.5%밖에 안 되니까 될래야 될 수 없는 그런 수준의 비교입니다. 그러나 추세적으로 봤을 때 위안화가 상당 부분 자리를 차지해 나가고 있는 모습은 충분히 여러분들도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2025년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트럼프 2.0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바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4월 들어서 5월 들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으로 보이는지 우린 들여다봐야 됩니다. 마침 기사가 발표됐습니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SCMP라고 굉장히 유명한 곳인데, 여기서 분석을 했더니 기업의 24%가량이 위안화 결제를 늘릴 거라고 했고, 이미 작년 2분기 21.5%에서 증가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2024년 2분기 기준 21.5%로 위안화 결제를 늘려나갈 것이라는 의사를 밝힌 비중에 비해서 지금은 더 늘어나 있다는 거죠. 왜 늘어나 있을까요? 바로 달러 가치가 들쭉날쭉해서죠. 또 미국 통화에 대한 신뢰감이 무너져서죠. 미국 통화에 대한 신뢰감뿐만 아니라 미국 국격이나 미국 경제 상황이나 또 부채 수준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흔들리는 모습들을 보고 달러 인덱스도 떨어지고 이제 안전자산으로서 지위가 다소 흔들리는 모습도 상당 부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위안화로 결제를 늘리자. 또 역시 중국과 더 많은 교역을 하고 있는 나라들 입장에서, 또 미국과 등지고 있는 배타적인 중국 우방국들, 중국 동맹국들 관점에서는 굳이 달러로 결제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중장기적인 지정학적 흐름과 그리고 위안화의 공격적인 기축통화 지위로서 자리를 매김하기 위한 움직임과 또 트럼프 2.0 시대의 달러의 안전자산으로서의 지위가 흔들리는 모습이 다 같이 맞물리는 국면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달러 패권을 흔들리게 만드는 그런 배경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미중 간의 경제적 지위를 판단해 봐도 그런 부분들이 무시하지 못할 만큼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흐름이 전개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2024년 기준으로 미국 GDP 규모와 중국 GDP 규모를 나열했습니다. 네, 당연히 G1 그리고 G2 국가가 지금 1위, 2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미국 GDP 규모가 절대적으로 크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중국의 GDP 규모도 무시하지 못할 만큼 엄청난 규모를 갖고 있다. 한국 GDP 규모랑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GDP 규모의 10배가 넘는 게 중국 GDP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미국은 2%로 성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중국은 4%, 5%로 성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GDP 규모가 늘어나는 정도는, 그죠? 늘어나는 정도를 보면 미국 GDP의 2%가 늘어나는 것과 중국 GDP의 4%, 5%가 늘어나는 것과 비교해 보면 늘어나는 그 규모적인 측면에서는 중국의 벽돌 쌓기가 더 빠르다라는 거죠. 더 큰 높은 벽돌을 쌓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아직 미국의 지위가 높지만 중국의 벽돌이 더 높게 쌓여져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언젠가는 중국의 경제적 지위가 미국의 지위를 올라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것들을 장기적으로는 가정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지금 그렇게 가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결국 경제력이 또 교역량이 세계 주요국들과 좀 더 이 기축통화국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자국 통화의 기축통화, 패권 이런 것들을 가져가기 위한 더 좋은 도구로 사용될 수 있겠다라는 가정도 크게 틀림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미국 경제 성장률이 종전까지만 해도 2.9, 2.8, 2.7 뭐 굉장히 괜찮은 성장 흐름을 유지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미중 패권 전쟁 또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 본격화되고 나서 IMF의 경제 전망 보고서를 또 열어보니 2.7은 어렵겠구나. 1.8밖에 안 되겠구나. 2026년조차 2.1% 성장도 채 안 되겠구나. 1.7% 정도 되겠구나. 생각했던 것보다 이 미중 무역 전쟁과 관세 전쟁의 충격이 미국에게도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오는구나. 이게 미국 경제에 대한 신뢰감, 미국 경제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그 기대감이 줄어드는 거죠. 그게 안전자산으로서의 지위를 흔들리게 만드는 배경이 되겠죠. 실제 자료 보시는 것처럼 세계 GDP 증가율을 기존의 3.3에서 2.8%로 내렸는데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 발표된 이후의 조정입니다. 그 전의 조정치는 3.3%였다가 2.8%로 내려왔으니까 세계 경제가 종전보다는 고성장하지 못할 거라는 조정인 겁니다. 그런데 일본 조정폭은 0.5%포인트예요. 중국 조정폭은 0.6%포인트예요. 물론 한국 조정폭만큼 크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미중 무역 전쟁과 관세 전쟁의 영향도 있겠지만 우리 한국 경제 대내적인 정치적 불확실성, 정치적 혼란 그것들이 또 역시 반영됐다고 감안해 보자면 미국 경제를 0.9%포인트 조정했다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조정이 아닌가 이렇게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관세 전쟁을 하고 미국을 더 위대하게 만들겠다고 외쳐왔는데 오히려 미국 경제에 부작용을 주고 미국만 더 손해가 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품게 만들죠. 그게 결국 미국 경제를 혹은 미국 달러화를 또 안전자산으로서의 지위를 흔들리게 만드는 배경이라고 또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미중 간의 무역 전쟁 그리고 중국의 반격 이 부분을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중국이 미국에 대한 그 공격에 대해서 그거 이해가 안 간다. 왜 이렇게 중국을 반격하느냐? 논리적인 근거를 세우는 게 뭐예요? 미국은 물론 만성 무역 적자국 맞아요. 만성 무역 적자국이지만 그 만성 무역 적자 규모에서 중국으로부터의 무역 적자 규모가 절대적으로 큰 것도 맞아요. 그러나 이 빨간색 선을 보세요. 전체 미국의 무역 적자에서 중국으로부터의 무역 적자 비중이 계속 급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그래프를 놓고 봐도 전체 무역 적자에서 주황색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중국은 멕시코나 캐나다 등 주요국을 중심으로 우회 수출하거나 우회적 수출을 단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결과적으로는 미국으로의 수출이 기본적으로 줄어들게 만들 수 있는 배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미국이 왜 중국한테 이렇게 관세 보복을 하느냐? 우리 중국으로부터의 직접 미국 수출액은 줄었는데 그리고 우리와의 직접 무역 수지 적자 폭은 많이 감소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노력해 왔는데 왜 중국에게 관세를 부과하느냐? 그죠? 그 부분을 주장하는 겁니다. 주장의 근거도 만만치 않게 상당히 논리적입니다. 그런데 어떤 식으로 공격하냐면 더 중요한 것은 시진핑 주석이 세계 정상들과 만나기 위해서 서신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정상회담 합시다. 스페인 정상과의 회담을 했죠. 시진핑이라는 인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진을 아무거나 검색해 보세요. 주로 표정이 어떻습니까? 무뚝뚝해요. 무표정이에요. 표정의 변화가 없어요. 근데 두 정상이 상당한 수준으로 웃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게 사진을 찍기 위한 모습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이렇게 웃으면서 방긋 웃으면서 사진을 잘 안 찍거든요. 그만큼 정상 간의 이런 회담을 통해서 뭔가의 동맹적 관계, 경제적 동반자 관계를 형성해 나가보자 하는 뭔가의 논의를 했다라고 우리는 헤아려 볼 수 있겠죠. 그뿐 아닙니다. 보신 것처럼 한미일 외교 장관급 고위 회담을 가졌죠. 이것도 왜 그런 겁니까? 이런 모습들을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미국으로 수출하는 수출량이 제동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중국의 대미 수출이 제동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관세 장벽을 펼치니까요. 그러면 나름 그 충격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중국으로 수출 못하던 것을 다른 나라로 수출할 수 있으면 나름 여지가 생기겠죠. 바로 그겁니다. 세계 많은 국가들이 미국이라는 세계적인 그 소비 시장을 겨냥해서 수출을 해 왔는데 이제 미국으로의 수출이 막힌다 그러면 그걸 어딘가는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예가 알루미늄과 철강을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생산하는데 철강 알루미늄에 대해서 관세율을 올리다 보니까 미국으로 수출을 못해요. 그럼 수출 못한 철강 알루미늄이 어떻게 됩니까? 유럽으로 보내는 거죠. 저렴하게 보내는 거죠. 이렇게 이들끼리 정치적 동맹이라든가 우호적 관계를 형성하자라는 게 아니라 전략적으로 미국이 이렇게 세계 만국에 대해서 관세를 조치를 할 경우 우리는 우리끼리 그런 뭔가의 교역을 통해서 살 길을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중국이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왜냐하면 일본 같은 경우도 적극적으로 미국의 거세게 대항하지는 않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다소 고개를 숙이는 모습이잖아요. 근데 중국은 계속 같이 맞대응하고 유럽도 같이 맞대응하는 그런 표현들을 계속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중국이 이런 면에서 공동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제가 자주 보여드렸던 그래프입니다. 미국의 GDP 규모가 26.3%예요. 근데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나라들의 총 GDP 합계는 73.7%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이 이럴 때일수록 대미 수출이 막힐 테니까 우리끼리 교역을 많이 강화하자 하는 공동 대응의 움직임을 가져가는 행보를 보면서 미중 무역 전쟁이 트럼프 입장에서 계속 지속했다가는 내가 고립되는구나. 중국을 고립시키려고 했는데 오히려 내가 고립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다소 관세 전쟁에서 또 미중 무역 전쟁에서 한 발 물러서는 행보라고 평가해 볼 수 있겠죠. 자료 보시는 것처럼 베센트가 뭐라고 합니까? 미중 간 무역 이슈에 관해서도 빅딜의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 만약 중국이 재균형을 원한다면 함께 그렇게 하자. 믿기 어려울 정도의 기회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공격했습니까? 미국이 공격한 거 아닙니까? 제가 친중 성향을 갖고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분명 오늘 내용 들으면 사람들이 저 사람 친중 성향인가 봐. 친미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친중으로 바뀌었나 봐. 아마 이런 댓글이 달릴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게 아니라 미국 입장에서 어쨌든 관세 전쟁을 선포한 그 장본인이 트럼프 미 대통령이고 관세 전쟁을 발표했는데 근데 중국이 보복 조치를 같이 맞대응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보복 조치 하지 말라고까지 경고했단 말이에요. 근데 보복 조치를 바로바로 대응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보복이고 보복의 보복이고 보복의 보복의 보복이고 계속 싸운단 말이에요. 안 되겠다. 내가 이 중국에게 공격을 가했지만 좀 중국이 먼저 전화 올 줄 알았는데 중국이 먼저 고개를 숙이고 우리 이러지 맙시다 싸우지 맙시다 전화 올 줄 알았는데 아무 전화도 안 오는 거예요. 아무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내가 연락하는 거죠. 내가 때리긴 때렸지만 우리 화해하도록 하자. 좀 제발 좀 전화 좀 해다오. 이렇게 역전된 겁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국에서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사실 이 표현도 표현이지만 급도 달라요. 여러분, 일국의 재무부 장관이잖아요.
우리 경제부총리급인 거잖아요, 미국에. 근데 외교부 장관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외교부 대변인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싸우기를 원하지 않지만 싸움을 두려워하지도 않는다. 무시무시한 표현이죠. 그래, 나도 싸우고 싶지 않아. 싸움은 네가 걸었잖아. 그리고 네가 싸움 걸어도 나는 두렵지 않아. 그러니까 화해를 원한다면 네가 원해. 네가 얘기해. 네가 전화해. 이런 입장을 표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미중 무역 전쟁의 경과가 생각했던 것보다 미국이 으르렁 되면 중국이 깨갱할 줄 알았는데 깨갱 안 하고 중국도 으르렁 하는 거예요. 근데 같이 으르렁 되다 보니 오히려 내가 좀 스크래치를 입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에 미국이 중국을 이겼다고 보진 않지만 미국이 이겼다고 보기도 어려운 상황. 중국이 이겼다라고 보기도 어렵지만 미국이 중국을 이기지는 못한 상황. 결론적으로는 미국이 지금 이 기세 싸움에서 지고 있는 모습이죠. 밀려 있는 모습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미국 경제에 대한 또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한 의심을 많이 품게 되는 것이고 그게 미국 달러화 가치를 격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역시 정치적 지위가 흔들리는 것도 만만치 않아요. 정말 미국 전역에 걸쳐서 50여 개 주에 걸쳐서 6, 70만 명에 달하는 시위대가 hands off, 손 떼라, 관세 전쟁 그만둬라 라는 이 시위가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역대급 시위입니다. 특히 트럼프는 어떤 인물이에요? 정치적 인물이에요. 정치인입니다. 그럼 정치인이 가장 신경 쓰는 게 뭘까요? 정치적 지지죠. 근데 역대 미국 대통령의 1분기 평균 지지율을 쭉 나열해 봤는데요. 트럼프가 지금 꼴찌입니다. 꼴찌. 그냥 꼴찌입니다. 그런데 그 지지율을 봤더니 트럼프의 경제정책에 관한 지지율을 보면 지지하지 않는다. 관세정책 반대한다. 물가 대응에 잘 못하고 있다. 부정적 평가를 주고 있습니다. 역대 최저치입니다. 역대 최저에 달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인 거예요. 오히려 트럼프 1기 때의 지지율보다 더 낮아진 상황입니다. 보십시오. 이러다 보니까 미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 이 지지율을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고 오히려 이런 정책이 정치적으로 미 중간 선거에 좋은 요인으로 작용할 거라고 믿고 밀어붙였는데 아니구나. 이걸 원하는 것이 아니구나. 정치적 지위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그게 결과적으로는 달러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도 있겠죠. 또 이것도 한몫합니다. 보신 것처럼 도널드 미 대통령, 트럼프 미 대통령이 파월에 대해서 계속 뭐라고 합니까? 파월을 때립니다. Mr. Too Late. 너무 느린 사람이야. 의사결정이 느려. 중대한 실패자야. Major Loser. 파월 의장을 해임하겠다. 충분히 빨리 해임을 이뤄낼 수 있다. 계속 압박하는 겁니다. 이런 압박하는 모습조차 미국의 통화 정책을 의심케 만들죠. 달러를 누가 만들어요? 달러를 누가 찍어냅니까? 연준이 찍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앙은행이 찍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중앙은행을 흔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흔들린다고 흔들리면 좋겠는데 트럼프 입장에서 흔들린다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해임 못 시킨다는 거죠. 해임 사유를 부각시킨다고 하지만 사실 그게 해임 사유가 안 될 거라는 주장이 계속 제기됐고 저는 계속 그거를 제기했었죠. 또 그림자 연준 의장을 만드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무력화시키는 거 아닌가 이런 제안도 많이 했었는데 사실 그러면 그럴수록 연준 위원들이 공동 대응합니다. 그러니까 해임시키겠다, 연준 의장을 무력화하겠다라고 하면 할수록 연준 위원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통화 정책의 기조를 금리 인하 기조를 유지하도록 압박한다고 하는데 압박하면 압박할수록 연준 의장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트럼프가 금리 인하라고 했어요. 근데 그 말 듣고 지금 그 말이 없었다면 금리 인하 하려고 했는데 이번 달에 금리 인하를 하려고 했는데 트럼프가 그 말을 해서 마치 그 말 듣고 금리 인하한 것처럼 보여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더 금리 인하를 못 한다는 거죠. 오히려 방해를 준다는 거죠. 제가 이미 경익남 시그니처 185화에서
파월이 금리 인하를 중단한다라는 뉘앙스의 표현들을 몇 번 했을 때 트럼프는 파월의 임기를 중단할 것이다 라고 공격을 취했고, 그 주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능하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다. 해임시킬 수도 없고 그림자 연준 은행을 만들 수도 없고 그런 건 불가능하다라고 이 경익남 시그니처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이 영상을 또 확인해 봐 주시길 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흔들지만 통화 정책을 아예 흔들려고 하지만 독립성을 위반하고 있지만, 근데 그런다고 독립성을 위반할 수도 없고 흔들 수도 없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오히려 달러의 패권적 지위가 흔들리는 모습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섯 번째, 미국의 경제의 취약한 구조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재정 수지가 계속 GDP 대비 비중으로 봤을 때 마이너스입니다. 재정 적자입니다. 순이자 지출이 유독 뚱뚱하죠. 전체 재정 수지에서 기초 재정 수지 적자 폭이 있지만 순이자 지출로 인한 재정 수지 적자 폭이 상당히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 자료를 보시면 재정 수지 적자가 앞으로도 계속 장기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이자 지출, 여러분도 돈 빌리면 이자 내요. 기업도 돈 빌리면 이자 내요. 정부도 역시 돈 빌리면 이자 내는 겁니다. 순이자 지출 비용이 늘어나요. 근데 가뜩이나 금리가 높아져 버렸으니까 이게 순이자 지출 규모가 눈덩이처럼 쌓인 거예요. 2022년 금리 인상기를 기점으로 해서 순이자 지출 비용이 드라마틱하게 가파르게 상승하죠. 그리고는 방위비 수준을 오히려 넘어서요. 일국의 방위비 예산이 이자 지출 비용보다 적어요. 미국과 같은 나라가. 그런 구조로 가고 있을 만큼 재정 적자에 의존하고 있고 이자 지출이 눈덩이처럼 쌓여가고 있으니까 높은 금리는 더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금리가 좀 낮아지기를 바라지 않을까요? 그렇게 경제에 취약한 구조가 드러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미국의 순이자 지출 비용이 방위비 지출도 넘어서고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정말 많은 중요한 국가가 중요하게 다뤄야 할 그 영역의 정부 지출을 넘어선 수준으로 이자 지출이 늘어나고 있어요. 금리 좀 제발 내려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일 겁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안전자산으로서의 지위가 흔들리게 된 중요한 배경이 또 국채금리 상승 아니겠습니까? 국채금리가 상승할 때마다 깜짝 놀라는 거죠. 취약한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국채금리가 상승하고 그리고 달러의 가치는 오히려 곤두박질 쳐요. 그러니까 달러가 이제 안전자산으로서의 지위가 사라져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국채금리는 상승한다는 얘기는 좀 상충되잖아요. 국채금리가 상승하면 달러 가치가 강해질 가능성이 높은데 달러 가치는 달러 가치대로 약화되고 국채금리가 상승한다는 얘기는 달리 해석을 해야 됩니다. 누군가가 미 국채를 팔고 있다는 것이고 국채를 발행해도 누구도 잘 안 사고 있다고 설명할 수 있겠죠. 이게 바로 달러의 안전자산으로서의 지위가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는 근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 중국이 팔았다, 일본이 팔았다, 헤지펀드가 팔았다, 자꾸 이런 이야기를 많이 이게 주고받는다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팔았다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료 보시는 것처럼 중국은 상대적으로 미 국채 보유량을 줄여나가고 있는 모습이고 일본은 그 비중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 밖에 다른 나라들도 비중을 늘려나가고 있는 모습인데, 근데 이런 움직임 속에서 중국이 어쨌든 적극적으로 미 국채를 매수하려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매도하려 하거나, 또 일본 같은 경우도 그 밖에 다른 나라도 적극적으로 매도하려 한다면 그럼 미국 달러 안전자산으로서의 지위는 흔들릴 수 있지 않을까요? 적어도 이 매도한다라는 의사결정은 힘든 의사결정입니다. 제가 마치 벌이 침을 쏘고 죽는 듯한 모습에 비유한다고 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약 7천억 달러 규모의 국채 보유량 중에 예를 들어서 2천억 달러를 매도해요. 그러면 나머지 5천억 달러에 달하는 미 국채 보유액은
가치가 더 곤두박질 치겠죠. 국제 가격이 떨어질 테니까요. 그런 결정은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드리는 의견은 뭐냐면 미국이 경기 부양을 위해 또 중간 선거를 위해 더 적극적으로 재정을 편성하려 하고 그러려면 국채를 더 많이 발행해야 될 텐데 아무도 그 국채를 안 사요. 안 사는 의사결정을 공동대응으로 할 수도 있는 거죠. 매도하기는 어려워도 안 사는 결정은 할 수 있죠. 잘 안 산다, 안 팔린다 그러면 사실 국채를 발행하기도 어려운 거죠. 이런 것들은 미국 정부로서는, 재무부 장관으로서는, 트럼프 행정부로서는 도저히 그런 상황을 견뎌내기가 어려울 만큼 힘든 공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견해를 가지고 미국의 달러가 안전자산으로서의 지위가 상당 부분 흔들리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단기간 안에 중국 위안화가 미국 달러화의 기축통화적 지위를 대체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점진적으로 미국 달러화의 지위가 흔들리고 있고 점진적으로 중국 위안화는 그 지위를 늘려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까 단기적으로는 중국이 미국을 압도하거나 추월할 만큼의 그런 움직임을 가져가긴 어렵겠지만 그래도 장기적으로는 중국은 중국 나름대로의 기축통화국으로서의 지위를 나름 확보해 나가는 국면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 경제력 면에서, 기술력 면에서, 또 지정학적 파워 면에서, 또 각종 자원의 개발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중국이 기축통화국으로서 위안화의 패권을 장악하기 위한 행보를 장기적으로 지속해 나갈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라고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이 대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는데요. 제가 매일 여러분들과 유튜브를 떠나서 또 굿모닝 마켓을 통해서 소통하고 매주 여러분과 줌 수업을 통해서 자주 만나 뵙고 있어요, 이미. 그리고 매월 월간 특강을 통해서 여러분과 세미나를 통해서 자주 중요한 주제를 놓고 심층 분석해서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의 한계를 넘어서서 더 적극적인 소통과 더 많은 정보의 공유가 필요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 고정 댓글 상단에 안내되어 있는 링크를 확인해 보실 것을 추천드리면서 이번 주 경제 읽어주는 남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